이제 두 번째 챕터로 배울 거는 선형 변환과 행렬인데요. 우리가 FEM 기본 내용을 다룰 때 어떤 물리 현상들을 모델링을 하면은 행렬식으로,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까지 간단하진 않은 예를 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건 FEM 얘기고요. 유체역학은 미분방정식이 막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연립방정식으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 차분이라고 해서 좀 다른 수학적인 툴을 거쳐가지고 어쨌든 행렬식으로 풀어요. 그래서 행렬을 만들어가지고 역행렬을 구해서 거기에 대한 해를 구하는 거가 CA에서 컴퓨터로 하는 엔지니어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부분의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모델링이고요. 아까 탄성체 모델링에서 탄성체 식 구성하는 거 있었잖아요. 걔는 모델링의 문제고, 그 다음에 수치 해석을 통해서 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는데, 모델링은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를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업 쭉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 모델링 얘기들이 주로 나와요. 이런 물리 현상에서 이러한 식을 썼고, 그게 이제 모델링의 문제죠. 근데 수치 해석은 사실 책에서 그렇게 깊게 다루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해를 쉽게 구할지. 아까 우리가 그 전 시간에 우리가 했던 식이 사실 이런 식이었잖아요. 행렬 곱하기 뭔가 열 행렬, 벡터라고 하죠. 벡터를 서로 곱해줬더니 벡터가 나오는 상황에서 얘를 어떻게 잘 구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수치 해석 파트에서는 그러면은 역행렬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가다 보면은 NCS 계산을 어떻게 해야 계산이 잘 되더라, 계산 결과가 요상하게 안 나오고 결과가 잘 나오더라, 안정적으로 나오더라, 정확하게 나오더라, 쉽게 나오더라,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실습할 때 보겠지만은 그 부분은 주로 뭐에 대한 문제가 되냐면은 수치 해석이 잘 돌아가냐 마냐의 문제가 돼요. 수치 해석이라는 게 결국에는 아까 행렬에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이고요. 그럼 내내 행렬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행렬에 대해서 당연히 안 배우진 않았겠죠. 이제 지금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때 행렬을 안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래도 대학교 1학년 수학 때 제가 다루는 걸로 알고 있고, 공학수학에서도 하잖아요. 그게 대학 1학년 수학이죠. 수치 해석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번 수업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행렬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역행렬이나 그 이상까지, 고유값까지 쭉 한번 가봤던 사람들을 그냥 다시 이런 게 있었지 하고 생각 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예요. 처음부터 다 가르쳐 드린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싶으면은 다른 책을 사서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행렬 파트에서는 얘를 가지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목표예요. 행렬에 대한 복습입니다. 다시 얘기 드리지만, 한번 들어서 대충 기억 나는 사람들 기준으로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행이라는 거는 가로줄을 행이라고 불러요. 가로로 세가면서 1행, 2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로줄을 행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열은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이 되죠. 좀 외우기가 특히 행하고 열이란 글자는 되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저도. 근데 그냥만 외우려면은 열하고 칼럼만 외우세요. 열하고 칼럼은 뭔지 알죠? 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가는 애가 칼럼인데 걔를 한글로 열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은, 나머지는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행이니까 가로로 세겠죠. 가로로 가는 애가 행이고 세로로 가는 애가 열이다, 칼럼이다,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m by n 행렬이라고 하면은 행이 m개, 열이 n개인 애들을 m by n 행렬이라고 하죠. 우리 수업과 크게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자주 헷갈려서 다시 한번 이제 확실히 하자고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행렬들은 대개는 뭐 몇 바이 몇이라고 했을 때 안에 숫자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것들을 하죠. 뭐 예를 들자면 얘는 몇 바이 몇이겠어요? 행이 3개고 열이 2개고 그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일반적인 행렬인데 하나만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행이 3개고 열은 하나잖아요. 열이 하나이네. 아니면은 행이 하나고 열이 3개인 애들. 이런 거는 우리가 따로 벡터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벡터 맞아요. 힘이나 뭐 위치나 또 뭐 있죠? 속도 같은 거, 방향과 크기를 가진 물리량이 벡터잖아요. 근데 방향과 크기를 가진 물리량을 표시를 하려면은 각 좌표계에서 각 방향 성분 값의 투영 값을 우리가 써주죠. 말 이상한 거야? 뭐 속도 벡터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해 주잖아요. 근데 얘를 뭐라고 표현을 해줘요?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벡터를 i, x방향이죠. x방향으로 프로젝션을 놓았을 때 그때 크기예요. 그 다음에 얘는 y방향으로 투영을 했을 때 얘는 k방향 투영을 했을 때 그때 크기만 각각 적어주면은 우리가 이해를 하기를 이미 좌표계는 x, y, z의 직교 좌표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 좌표계에서 x방향 a, b방향으로 y, z방향으로 c만큼 이렇게 뻗어나간 벡터가 얘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콤마만 안 썼죠. 행렬이니까. 그래서 한 행이나 한 열로만 구성되어 있는 행렬은 우리가 벡터라고도 부른다. 그 벡터는 우리가 옛날에 배워서 알고 있는 그 벡터랑 똑같다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전공 책들 쭉 봤을 때 스칼라부터 얘기할게요. 스칼라는 그냥 썼고 벡터는 베타라는 벡터가 있다고 하게요. 그러면은 책에서는 얘를 두꺼운 글자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위에 줄을 긋는 경우도 있고 아래에 줄을 긋는 경우도 있고 대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대개 손으로 쓸 때는 위에 줄 긋는 걸 선호를 하는데 이게 조금 이걸 안 쓰고 아래에다 줄 긋는 걸 선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위에 줄 긋는 경우가 평균도 위에 줄 그어서 평균이라고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아래에 줄 긋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꺼운 글씨로 쓰는 거는 책 인쇄하거나 뭐 서류에서는 가능한데 손으로 쓸 때는 두껍게 글씨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정한다면 옆에다 이런 식으로 좀 더 표현을 해주긴 하지만 그래서 대개는 저는 이렇게 쓰는데 얘도 벡터다 라는 게 있고 하나의 하나의 열이 아니라 하나의 행이나 열이 아니라 여러 개의 행열로 구성되어 있는 진짜 행열이라고 하면은 벡터랑은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줄을 2개 긋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수업 자료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행렬의 성질 부분 행렬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행렬 아니면은 뭐 열행렬이라는 건 열으로만 구성된 행렬이에요. 벡터니까 줄 위에 하나만 그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A도 있네요. Y도 있고. 그러니까 벡터들이랑 행렬에 대해서 Y겠죠? 이런 관계라고 쳐요. 지금 여기서 벡터 쓰고 행렬 썼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행렬 곱 그대로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행렬 곱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거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두 개의 행렬이나 벡터를 나란히 써놓은 거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행렬 곱을 해주기 전에 애들끼리 더한 다음에 행렬 곱을 해준 거나 각각 행렬 곱을 해가지고 더한 거나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그 다음에 얘는 행렬 곱을 해주기 전에 얼마를 곱한 거랑 행렬 곱을 해준 결과에 대해 얼마를 곱한 거랑 서로 값이 같다라는 거고, 이런 성질을 우리가 선형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공학적으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선형성, 비선형성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비선형성이라는 거는 얘가 만족되지 않는 경우를 비선형성이라고 하고, 그런 거는 뭐 방정식이든 아니면은 또 뭐가 있죠? 방정식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데에서 풀기가 좀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복잡하거나 아니면은 쉽게 접근하기 힘들거나. 뭐 대표적으로 사인 함수 얘기를 해봅시다. 막 생각나는 비선형성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얘 항상 만족하지 않죠. x에다가 알파를 곱한 거나 사인 x 한 거에다 알파 곱한 거랑 서로 같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르죠. 이런 애들이 비선형적인 거예요. 뭐 다른 함수들 많이 있어요. 지수 함수도 있고 뭐 로그 함수도 있고, 거듭 제곱도 1차 말고 2차, 3차는 사실 선형적이지 않죠. 그 거듭 제곱 자체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성질을 비선형적인 애들 말고 선형성을 그냥 일반 벡터 곱은, 아니 행렬 곱은 선형성을 만족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얘기들이. 그냥 스칼라끼리 곱하는 것도 선형성 만족하기는 하죠. 예. 그냥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런 거는. 그렇게 돼 있고, 이런 선형성은 꼭 어떤 일반 행렬이랑 벡터끼리 곱이 아니라 행렬 곱하기 행렬도 선형성 만족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행렬 가지고 계산하는 걸 선형대수라고 배우잖아요. 그렇긴 한데 우리는 FEM 아니면 CAE 수업에서는 다루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요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벡터와 얘는 벡터다라고 정해놓고 시작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됐고, 이런 연산이 있다고 했을 때 행렬 곱이죠. 행렬 곱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항등원은 뭐냐면은 그 연산을 했을 때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게 항등원이에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x라는 벡터가 있을 때 앞에서 무슨 행렬을 곱해줬는데 항상 x가 나와요. 그렇게 해주는 애가 항등원이에요. 덧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b에다가 a를 더했는데 항상 a가 나오게끔 해주는 b가 덧셈의 항등원이 돼요. 그럼 덧셈의 항등원은 얼마예요? 0이겠죠. 곱셈의 항등원은 얼마를 곱하든 자기 자신이 나오는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항등원, 행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위 행렬이 되죠. 단위 행렬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잖아요. 대각선 성분으로만 1이 있고 나머지는 다 0으로 가득 차 있는 애가 단위 행렬이죠. 그 다음 영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벡터를 집어넣든 행렬 곱을 했을 때 0벡터가 나와요. 얘는 지금 줄 하나 그었으니까 벡터잖아요. 0벡터. 0,0,0이 나오는 그런 애가 있다면은 얘를
어떤 특정한 x에 대해서가 아니라 모든 x에 대해서요. x에 뭐를 집어넣든 간에 0이 나오면은 걔는 영행렬이다. 영행렬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모든 구성 요소가 0인 행렬이 영행렬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역행렬이라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역행렬 사실 앞에 챕터에서 신나게 역행렬 얘기는 하긴 했었지만 제대로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어떤 행렬에 대해서 행렬 곱을 해줬을 때 단위 행렬이 나오는, 항등원이 나오게끔 하는 애를 우리가 B가 A의 역행렬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기를 하죠. 역이라는 말이 역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역원이 뭐냐면은 계산을 했을 때 항등원만 뽑아주는 애가 역원이에요. 곱셈의 역원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역수가 되는 거죠. 그 역자랑 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역행렬이라는 건 이런 거를 만족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저기에 대해서 하자면은 그리고 우리가 행렬 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로는 순서 바꾸면은 같은 결과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역행렬에 대해서는 행렬 곱 순서 바꿔도 같은 결과 나와요. 이런 식이 있다고 했을 때 앞에다가 똑같이 A의 역행렬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얘랑 얘는 단위 행렬, 항등원이니까 의미 없죠. 그러니까 요거 항등원 곱하기 원래 벡터 해봐야 자기 자신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x 벡터는 A의 역행렬이랑 여기 소문자 A라는 열 벡터의 행렬 곱으로 구해진다라고 우리가 갈 수 있죠. 그래서 역행렬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정의는 사실 여기에서 나왔죠. 근데 얘는 뭐냐면은 항등원이라고 해서 행렬 곱에 대해서 자기 자신만 나오게끔 해주는 애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여기까지 했고 자르고 갈게요.